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오늘 오후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한 두 사람은 내일부터 각각 중국과 일본을 방문합니다. 한편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해 논란이 된 백악관 대변인 발언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회담에 새 조건을 붙인 게 아니며 비핵화에 대한 이행을 강조한 거라고 JTBC에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사흘 앞둔 검찰이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 연루된 박용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동시에 불러 막바지 보강 수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직후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민병두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잇따라 사퇴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내연관계 여성을 지방의원에 공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도 해당 폭로자들이 수백억 원대 특혜를 요구했었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3번 연속 국가주석이 되는 걸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개헌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이어 종신집권 지도자가 될 기반을 다지게 됐습니다. 환경부가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 제품을 조사한 결과 피존의 스프레이형 탈취제 등 10개 업체 12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일으킨 PHMG와 MIT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을 판매 금지하고 지난 주말까지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는데 시중에서는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오늘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면 큰 성공을 거둘 거라면서 오늘 다시 한번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회담에 앞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한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회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JTBC에 새로운 조건을 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핵화를 책임 있게 이행하라고 한 것일 뿐 회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백악관의 입장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북미회담 성사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인 현지 시간 9일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북미 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이번 회담과 관련해 백악관과 인식차가 크다고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미국이 조건 없는 비핵화를 말하면서 실천부터 하라고 나선 걸로 볼 때 사실상 전제 조건을 뒀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하지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현지 시간 10일 JTBC에 이메일을 보내 구체적인 행동은 새 전제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비핵화 이행을 강조한 뜻이라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잇따라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 공화당 지지 연설 전 기자들과 만나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연설 중엔 북미 회담과 관련해 세계 국가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타결을 이룰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I may leave fast or we may sit down and make the greatest deal for the world and for all of these countries, including, frankly,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대화를 원한다며 전임 미국 대통령들이 30년간 이루지 못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그러면은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백악관 대변인이 이야기한 이 구체적인 조건 발언에 대한 청와대 입장, 그리고 또 오늘 오후 미국에서 귀국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관련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우선 이제 정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오늘 오후에 귀국해서 그곳 이제 청와대로 곧장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은 오늘 오후 4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먼저 정의용 실장의 귀국 소감부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 강력한 의지 또 그리고 두 분의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용기 있는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합니다. 예, 그렇군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지금 다 마친 상태입니까? 네, 두 사람은 공항에서 바로 이곳 청와대로 곧바로 왔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5시 15분부터 1시간 15분간 방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청와대는 두 사람의 보고를 토대로 북미 대화 조율의 후속 조치 마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두 사람이 미국에 있는 동안 앞서도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백악관의 이른바 이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논평. 자, 이 부분이 나와서 국내에서는 좀 논란이 됐습니다.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온 정 실장이 이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게 있습니까? 네, 귀국 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워싱턴 공항에선 백악관에서 구체적 조건을 언급했는데 그게 회담의 전제 조건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것을 바탕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북미 회담에 어떤 새로운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는 직접 들은 바가 없다. 무슨 얘기냐 이런 뜻인 것 같군요. 자,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정 실장의 발언과 마찬가지입니까? 네,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뉴욕타임즈 보도가 가장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를 잠깐 보면 백악관이 말하는 구체적 조건이라는 게 회담을 위한 새로운 전제 조건을 붙인 게 아니다. 비핵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걸 인용함으로써 한미 간의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 이견이 없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리기도 했지만 백악관 NSC 관계자도 JTBC 취재에서 이 부분은 새로운 전제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선에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군요. 자, 그리고 또 오늘 귀국한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 내일 또 출국을 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내일 오전 중국으로 출국을 해서 바로 오후에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입니다. 서훈 원장도 내일 일본으로 가서 모레 아베 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예, 이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까진 여러 우려나 억측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결국 성사가 일단 되면 역사에 남을 사건이 될 거란 점은 분명하겠죠. 이 때문에 그 역사의 현장이 어디가 될지를 놓고서는 벌써부터 관심이 큽니다. 마침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판문점도 유력한 후보지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가장 먼저 회담 장소로 거론된 곳은 평양이었습니다. 지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모두 열린 데다가 전직 미국 대통령들도 간 적이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장과 관련한 여러 관측을 언급하다 판문점도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간 회담도 판문점에서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침 미국 내에서도 비슷한 관측이 나온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지난 9일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판문점 평화의 집이 가장 확실한 장소라고 보도한 겁니다. 물론 회담 장소는 의제와 함께 북한과 미국이 앞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장소나 의제 등은 우리와 상의하고 우리 정부도 의견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남궁욱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내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각각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북한과 미국에 이어서 이제 주요 주변국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돌입을 하는 거죠. 유선희 기자와 함께 이 일정의 의미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 미국에서 오자마자 어쨌든 두 사람이 곧장 떠나게 되는 거군요. 네, 상당히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정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5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4월 남북 정상회담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6일에 서울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이틀 만에 다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9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5월 북미 정상회담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무를 마치고 오늘 오후 4시에 들어왔는데 내일 정 실장은 오전 중에 중국과 러시아로 떠나고 서 원장은
정오쯤 일본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예, 상당히 시차가 적응되기도 전에 강행군을 하는 그런 모습이군요. 자, 일단 가까운 일본으로 가는 서 원장의 일정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지금 일본은 앞서도 저희가 어제도 보도해드렸지만 이른바 재팬 패싱론, 그러니까 일본을 떼어놓고선 생각한다는 이것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하죠. 네, 일본 내에서는 이번에 남북미 연쇄 정상회담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전혀 끼지 못했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당혹감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를 이유로 아베 행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뒤를 보면 어제자 아사히 신문입니다. 일본은 배제되고 있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도 저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예. 그래서 내일 일본으로 서 원장이 가서 모레 아베 총리를 만나게 되면 이런 분위기를 어쨌든 좀 누그러뜨리고 일본도 한반도에 조성된 대화 모드에 좀 동참하게 하는 것이 서 원장의 역할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상당히 외교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 한 가지 나오는 궁금증은 이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에는 외교관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정의용 실장이 갈 법도 한데 서훈 국정원장이 가는 거란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맞춤형 파견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맞춤형이요? 네, 저희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좀 통화를 해봤는데 예. 일본 내 대북 정보를 총괄하는 곳은 외무성이 아니라 내각정보조사실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곳은 이것과 이제 대응되는 곳은 우리의 한국 측 대화창구가 바로 국정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서 원장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북 정보를 일본에서 총괄하는 곳이 정보조사실. 그러니까 정보기관이니까 우리는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카운터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정의용 실장 일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까지 가는 일정 아닙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도 어쨌든 자신들이 참여하는 이 육자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정의용 실장이 내일 가서 바로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되는데 잘 설득을 해야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육자회담은 아무래도 참석국이 많고 각자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논의 과정이 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선 평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4월 그리고 5월 연쇄 정상회담을 당초 합의대로 성사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 실제로 2000년의 사례를 좀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이렇게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을 평양까지 보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중동 평화협상 쪽에 잠시 먼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이 됐고 평화 정착의 기회가 완전히 무산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또 5월까지 우리의 경우도 이번의 경우도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모처럼 이제 북미가 뜻을 모아서 잡은 일정을 중국, 일본, 러시아 방문을 통해서 잘 지켜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주변국의 요구를 통해서 우리가 육자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육자회담이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앞에서 장애물, 그러니까 허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 방문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 하면은 북한과 미국을 방문한 것 못지않게 이번 방문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정세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설득을 위한 배치 자체는 좋은 편이다 이렇게 분석을 보내는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력 배치가 좋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에게는 좀 무리가 되는 일정일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온 사람들이 가서 직접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외교적 설득이 가능한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측근들을 한꺼번에 불러 보강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이 전 대통령의 사위도 소환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미 기자, 이 세 사람 모두가 이 전 대통령이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에 걸쳐 기업인들과 정치인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측근으로 꼽혔던 이 세 사람이 깊숙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오늘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된 박영준 전 차관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왕 차관으로 불렸던 만큼 이 불법 자금 수수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지목되는데요. 특히 검찰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건네는 과정에서 이 박 전 차관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박 전 차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는 두 번째 조사받는 건데 오늘 추가로 나온 진술이 있습니까? 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22억 5천만 원 중 14억 5천만 원을 이 이상주 전무가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이 전무는 이 같은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같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내놓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오늘 함께 소환된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2007년 한 중견기업의 회장 손모 씨가 사업 편의를 바라고 2억 원을 건네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후원 회장을 맡았던 송 전 장관이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선미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이 전 대통령은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소환이 임박하자 대응 전략을 다듬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독교 장로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요일이지만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논현동 사저에는 경호 차량만 드나들 뿐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외부 일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저에 머물며 임박한 검찰 소환에 대비해 변호인단과 상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아직 완전히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기하는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은 대부분 세워진 걸로 전해집니다. 이 전 대통령은 매일 출근하던 대치동 사무실에도 지난달 27일 이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은 소환 이틀 전인데다가 매주 월요일마다 참모 회의를 여는 게 관행이었던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대치동에서 소환 전 마지막 회의를 열고 대응 논리를 다듬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날 어떻게 조사받을지도 주목되죠. 검찰은 만일에 대비해 청사를 봉쇄합니다. 또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이 전 대통령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 청사까지 예상 경로는 4.7km가량입니다. 정확한 이동 경로는 청와대 경호처와 협의한 뒤 결정하지만 10여 분쯤 걸리는 최단 거리로 출석할 전망입니다. 도착 후 이 전 대통령은 계단을 올라 청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1년 전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섰던 그 자리에서입니다. 청사 안으로 걸음을 옮긴 다음엔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 3차장 검사를 만나 간단한 설명을 듣고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동쪽 맨 끝에 위치한 1001호로 향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특수일부 검사 사무실을 개조해 만든 특별조사실입니다. 중앙탁자에는 이 전 대통령이 앉고 옆자리엔 변호인이 동석하며 맞은편에 뇌물수사를 맡은 송경호 부장검사와 다스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 부장검사가 번갈아 앉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사 당일 취재진 등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 청사를 완전히 봉쇄할 방침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네, 최근 전두환 씨가 검찰로부터 2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일부 대목을 지우고 다시 출간한 회고록에 여전히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서입니다. 검찰이 다시 소환 통보할지 주목됩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출간된 전두환 씨의 회고록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 왜곡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이 출판과 배포 금지 결정을 내리자 문제가 된 일부 문구를 가린 채 다시 출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왜곡된 부분이 남아있어 본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들로부터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5.18 특조위는 지난달 최종 결과 발표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22일과 27일 전 씨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은 헬기 사격에 관여한 적이 없고 당시 기록을 토대로 회고록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3차례 불응하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진술서 검토를 마친 뒤 다시 소환 통보를 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법원의 영장 발부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판사에 따라 구속하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었죠.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이런 논란을 줄이기 위해 최근 구속적부심을 담당하는 곳을 기존의 형사수석부에서 형사항소부로 바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김나한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업무를 분담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형사수석부에서 담당하던 구속적부심을 형사항소부가 담당하도록 바꿨습니다. 형사항소부는 주로 1심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내에서 2심 사건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 등 사법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형사수석부장이 기수가 더 낮은 영장전담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를 뒤집는 건 해당 판사에게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선 지난해 말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수사와 관련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 또 전병헌 전 청와대 수석의 뇌물사건 연루자 조모 씨 등이 구속된 뒤 적부심을 거쳐 잇따라 풀려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재판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언급하며 양측이 갈등 기류를 빚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조치로 구속 이후 석방을 둘러싼 논란이 없어질지 주목됩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조금 전 중국에서는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헌법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종신 집권이 가능해진 겁니다. 원래 중국에서는 개인 독재를 막고 또 중국 특유의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3가지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지도부의 자리는 67세까지만 하고 68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하는 이른바 7상8하. 그리고 또 현직 지도자는 바로 다음이 아닌 차차기 지도자를 지명할 수 있게 하는 격대 지정. 그리고 최고 지도자인 주석은 2번까지만 이어서 할 수 있는 3연임 금지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2가지 원칙을 차례차례 폐기했던 시진핑 주석이 오늘 드디어 연임 금지 조항까지 없애면서 중국은 이제 덩샤오핑 이후 36년 만에 다시 종신 지도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자, 이를 두고 국내적으로 많은 우려도 나오는데 베이징 신경진 특파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 오늘 전인대에서 나온 결과, 이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보면 찬성이 2,958표, 그리고 반대와 기권 무효가 합쳐서 6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찬성 비율을 보인 건데, 자,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정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통과되는 헌법 개정안이 2,964명 출석에 찬성 2,958명, 반대 2명, 기권 3표, 무효 1표로 통과됐습니다. 찬성률 99.798%,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된 겁니다. 서구 언론과 일부 민간에서 종신집권까지 가능해지는 역사의 후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중국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상외로 반란표가 많을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잘못된 분석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부적으로 반론도 있었지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이런 임기 제한 없앤 배경에 지도자 삼위일체 논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이 과거에 이제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때처럼 당과 정, 군을 한 손에 거머쥐는 강력한 집권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어떻습니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 총석이 국가주석, 군사위 주석을 한 사람이 맡는다는 삼위일체로는 사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거부했던 논리입니다. 25년밖에 안 되는 근거가 약한 주장입니다.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국가주석이던 류사오치를 타도한 뒤 간부들이 국가주석을 맡으라고 권하자 거절한 바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군사위 주석직만 가졌을 뿐 국가주석이나 당 총서기에 취임한 적이 없습니다. 시 주석이 논리가 빈약한 삼위일체론을 내세운 것은 마오와 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업적이 약해서입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도 상당히 비판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자, 이런 어쨌든 시진핑의 장기 집권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해서 동북아 정세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오늘 중국의 선택은 임기가 짧고 연약한 리더십으로는 향후 전개될 미국과의 본격적인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겁니다. 칼집에 칼날을 숨기던 중국은 이제 없습니다. 서방 강대국과 주변국의 반대에 개의치 않고 중국 국위구선의 외교를 펼치겠다는 겁니다. 강력하면서도 불안한 이유 강대국이 등장하면서 한국의 기민한 외교 전략과 단합된 여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예, 이어서 정치권으로 번진 미투 운동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어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곧바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었죠. 오늘 당 지도부에서는 이 사퇴 철회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편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는 새로운 정황을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민병두 의원이 10년 전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를 선언하자 민주당 내에선 만류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퇴부터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했고, 서울시당 위원장인 안규백 의원도 사퇴 선언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지도부가 아닌 의원들도 직간접적으로 비슷한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의원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은 이런 기류에 대해 일당사수를 위한 수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 자제까지 요청할 정도로 원내 최다석 유지에 공을 들여온 만큼 민의원 만류도 같은 맥락이란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연관계 여성을 지방의원에 공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는 오늘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히 박 후보는 회견에서 의혹을 제기한 전 부인과 민주당원 오영환 씨가 청와대 대변인 시절 자신에게 수백억 원대 특혜를 요구해와 거절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7년 전 대학생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정봉주 전 의원도 그 시각 해당 장소에 없었다는 걸 보여줄 사진이 있다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범행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에서 출입 기록과 관리비 납부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중견 건설사 명의로 된 이 오피스텔이 사실상 안전지사만을 위해 마련된 장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성폭행 관련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안전지사를 다시 불러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검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범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을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 출입 기록과 관리비 납부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의 출입 기록 분석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출입한 건 안전지사와 그 동행인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오피스텔이 사실상 안전지사 개인 용도였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안전지사 친구가 대표로 있는 수도권의 한 건설사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 회사 송모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출장 직원들 숙소로 쓰기 위해 매입했고 안전지사에겐 가끔 비어있을 때 사용하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에서 발급받은 출입카드 6개 가운데 출입 기록이 남은 건 안전지사가 사용한 카드 하나였습니다. 또 해당 오피스텔 관리비 역시 그동안 이 건설사가 납부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압수 물품 분석을 진행한 한편 성폭행 관련 참고인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이번 주 후반쯤 안전지사를 다시 불러 보강조사할 전망입니다. 또 추가로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연구소 여직원이 고소하면 앞선 사건과 합쳐 수사할 방침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PHMG, MIT,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돼 사용 금지된 물질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 또 검출됐습니다. 환경부는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까지 끝냈다고 했는데 시중에선 그대로 팔리고 있습니다.
오한희 기자입니다. 사망 1,292명, 피해 신고 5,955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독성이 드러난 이후 작년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치입니다. 문제가 된 PHMG MIT 성분은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성분들이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생활화학 제품에서도 검출됐습니다. 피존이 만든 스프레이형 탈취제에는 PHMG가, 자동차 코팅제 김서림 방지제에는 MIT가 들어있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를 포함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53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지난 6일로 회수 조치까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소매점까지 풀린 제품들은 바코드를 찍으면 판매 금지 표시가 뜨도록 시스템에 등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제가 방금 한 대형마트에서 산 제품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에서 문제가 된 PHMG 성분이 든 이 스프레이형 탈취제는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팔리고 있습니다. 설마 이제는 좀 나아졌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상에 쓰는 제품에 사용된다는 건 좀 많이 충격을 받았고요. 이미 소비자에게 팔려나간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구매처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신청해야 합니다. JTBC 어환입니다. 은행권의 채용 비리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죠. 최응식 금융감독원장이 하나금융 사장일 때 지인 아들의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은행은 최 원장이 추천은 했지만 채용에 개입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최응식 금융감독원장은 하나금융지주 사장이던 2013년 하나은행 채용에 응시한 대학 동기 아들의 이름을 인사담당 임원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지원자는 최종 합격해 현재 하나은행에 근무 중입니다. 최근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지자 최 원장은 단순 전달만 했을 뿐 채용 과정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가시지 않자 금감원은 오늘 은행 측에 사실을 확인해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하나은행은 당시 지주사장으로 추천한 사실은 있지만 합격 여부만 알려달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채용 과정엔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추천이라고 해도 인사부서에는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은행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의혹이 불거진 배경을 놓고 금감원과 하나금융 간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조사에서 명문대 출신 지원자들의 점수를 높이는 등 채용 비리 혐의가 적발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연임 문제를 놓고도 하나금융과 금감원은 여러 차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담임 목사의 자격 논란으로 갈등을 빚은 서울 강남의 교회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출입문이 부서지고 집기가 파손되고 교회 안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충돌이 또 있지 않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이한기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들이 교회 출입문 앞으로 몰려듭니다. 굳게 잠긴 문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게 해도 왜 예배를 못하게 해? 문이 열리지 않자 유리창을 깹니다. 건물 안으로 진입한 남성들과 내부에서 버티던 사람들이 뒤엉키면서 로비는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양측은 소화기를 뿌리면서 거친 몸싸움을 벌입니다. 3천여 명이 다니는 이 교회는 담임 목사에 대한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 목사 측과 반대 측이 1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담임 목사 측은 일부 교인들이 출입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쪽에서는 목사님 들어오는 것을 갖다 계속 폐쇄적으로 막았어요. 그 기간 1년 2개월이 됐습니다. 반대 측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외부 용역업체를 불러 폭력을 행사하고 교회를 점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력으로 이 교회를 진압을 하고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또 상해를 입히고 신앙인이라고 보기는 너무나도 힘들 거거든요. 폭력 사태까지 빚어진 담임 목사 임명 논란을 놓고 추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동일본 대지진이 난 지 오늘로 7년째입니다. 당시 폭발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아직도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적어도 95톤, 여기엔 방사성 물질도 들었는데
해양 방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곳 수산물이 우리나라로 다시 수입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1, 2, 3호기 안에선 지금도 높은 수치의 방사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아버린 해결료는 구조물 등과 엉겨붙어 제거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은 앞으로도 3, 40년이 더 걸릴 예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까지도 하루 최소 95톤, 많을 때는 최대 100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하수와 바닷물이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345억엔, 우리 돈으로 3,450억 원을 들여 동토벽을 설치했지만 오염수 차단에는 역부족입니다. 원전 주변엔 1000톤짜리 오염수 저장 탱크가 1000여 개, 도쿄돔의 약 80%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3년 뒤엔 더 이상 탱크를 지을 부지조차 없습니다. 오염수는 정화 작업을 거치더라도 트리튬이라는 방사성 물질은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도쿄전력은 이를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라는 입장입니다. そういった水を溜めていくということはリスクを増やすことにつながりますので、やはり処理をするという何らかの処理をするというのは重要だと思っています。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도 방류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주변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KT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황창규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KT가 임원들 이름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는 과정에 황 회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터키의 오락 채널 쇼TV가 쿠웨이트에서 발생한 가사도우미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내보내 논란입니다. 주 터키 한국 대사관의 항의로 영상은 삭제됐지만 방송사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도 사과 보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찰이 범죄 수익금이 음지로 숨는 걸 막기 위해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도박 자금 수사가 시작되자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 100억 원을 숨긴 것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겁니다.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내년 상반기부터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번호판 맨 앞에 숫자 한 자리를 더하거나 한글에 받침을 더하는 형태 중 하나로 바꾸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2,200만 개의 번호판을 내줄 수 있는데 숫자 하나를 추가하면 약 2억 개를 내줄 수 있습니다. 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주에는 이미 매화가 흐드러졌고 목련과 개나리 같은 봄꽃도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완연한 봄을 느끼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최충희 기자입니다. 푸근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목련 꽃망울이 팝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꽃잎마다 햇살을 가득 머금은 채 봄 소식을 알립니다. 제주의 목련은 보통 때도 남해안보다 일주일가량 일찍 피는데요. 관광객들은 벌써 이렇게 목련이 가득한 돌담길을 걸으며 이른 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진짜 봄을 알리는 노란 개나리도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동네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이 왔는데 이렇게 제주도 오니까 목련꽃도 피고 따뜻하고 딴 세상 같고 너무 좋아요. 육지에서도 하나둘 피기 시작한 매화가 제주에선 이미 지천입니다. 활짝 핀 매화에는 동박새가 놀러오고 꿀벌들도 열심히 꽃가루를 나릅니다. 곳곳에서 매화 축제도 한창입니다. 제주의 상징이 돼버린 노란 유채꽃도 흐드러졌습니다. 가족, 연인과 함께 꽃밭을 찾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지금 유채꽃도 보고 엄청 포근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왜 제주도의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이겨내고 제주의 봄 기운을 전하는 꽃 소식은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내일도 맑고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포근하겠지만 목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